이번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과 패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Please.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랩 2050의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핀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키아가 많이 힘들게 되면서 핀란드 참 걱정을 세계에서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역시 핀란드 걱정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복지국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고 앵그리버드라든지 클래시 로얄이라든지 잘 아시는 그런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게임 같은 산업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더욱더 부러운 것은 정부마저 매우 혁신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Culture of Experimenting이라고 이제 실험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험이 과연 어떻게 정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책 실험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토론의 논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오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두 선생님들과 그리고 마쿠스 카네바 선생님 이외에 저희가 두 분의 패널을 더 모셨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승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신 김주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 두 분 선생님께는 아직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모두 발언을 간단하게 저희가 좀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선생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백승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되게 흥미롭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이제 큰 열풍을 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두 발언을 이따가 질문하실 기회도 주시는 거죠? 지금 간단히 오늘 들으셨던 거에 대한 리플렉션이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지금 이 세션 주제가 이제 정책 혁신인데요. 정책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혁신은 바꿀 역자의 새로울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꾼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를 고민해 보려면 기존 정책이 어땠나 이제 이거를 고민해 보고 그 기존 정책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바꿔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과학자인데 해방적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방적 사회과학 또 정책 올바른 정책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체제나 시스템 정책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비판, 평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정책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가장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그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냐, 현실 진단을 어떻게 지금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제 올리베ек이나 바우만 이런 사람들은 위험 사회라든지 액체 근대 사회라든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의 핵심은 이제 고용이 전통적 산업 사회에서 고용 계약 관계에 기반한 정책들, 특히 이제 저는 사회정책 학자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이라든지 사회복지 제도들, 사회복지 정책들이 이제 표준적 고용 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고용 관계가 해체되는 시스템 상황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도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발제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긴 했는데 제가 궁금하고 좀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표준적 고용 관계가 해체되고 고용이 문제가 있어서 정책 혁신을 논의하고 기본소득 실험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실험의 방향은 다시 고용 아닌가? 고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핀란드 실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실업자들이 조건 없이 돈을 줬을 때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혁신을 가지고 오는 정책 실험이라면 그런 단계들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아까 오전 세션에서 이 두 분 선생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정책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통적 산업 사회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쁜 점은 부정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이제 핀란드 사례처럼 이제 아까 세 가지 단계의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책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어떤 공동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김주원입니다. 발표해주신 그 실험의 문화에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잖아요. 세컨 찬스가 없고 실패하면 거의 이제 망한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극도로 이제 안정적인 길만 이제 추구해온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더 공적 안전망으로서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이 사적 안정망밖에 없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도 녹색당 후보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 활동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기본소득 운동가로서 계속 매년 열리는 지금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총회에도 참석을 해왔는데요. 작년에 리스본에서 열렸는데 그때 화두도 이 오늘의 주제와 같은 정책 실험, 기본소득 실험이 제일 그 핫한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씨도 그때 이제 발표를 하셨고 정말 긴장감이 굉장히 흘렀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우려 섞인 관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책 실험의 시대의 정치의 자리에 대해서 정치가 거기서는 좀 한정된 의미로 의회 안에서 혹은 몇몇의 의원들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라기보다는 좀 정치 운동? 그래서 오늘의 이 실험에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실험보다는 어떤 실험적인 태도, 발표자님하고 약간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가 사라지고 실험만 남았을 때, 그래서 정책 실험이 범람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실험은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험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본소득 도입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충분한 실험인지, 그러면 어떤 실험 결과가 우리가 기본소득 이제 도입할 수 있겠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인지, 그건 비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곳곳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흥분했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최근 2, 3년 내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실제로 뭔가 해보는구나.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실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도입하자고 주장은 누가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실험을 주체는 누가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이 정말 필요한 혹은 왜 받아야 하는지 어떤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라거나, 특히 이제 정치를 랑시에르가 정의하기로는 어떤 몫이 없는 자들의 몫을 요구하는 투쟁, 혹은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좀 더 급진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일종의 복지제도나 사회제도의 한 가지 설계해 볼 만한 옵션 정도로 그냥 축소돼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실험을 설계하고 설계된 대로 뭐 잘 진행되는지 보고하는 이 또 프로세스도 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말을 하고 싶다.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인들도 이제 약간 레토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좀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 실험하자고 해요. 굉장히 저는 그게 안전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그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일단 뭐 결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책 실험이라고 했을 때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제라는 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실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본소득을 사실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관점에 따라서도 기본소득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정책 실험을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소득을 정말 인권의 보장, 나아가서 이 우리가 고용관계를 넘어서서 이 지구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모두의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굉장히 큰 틀에서 더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그 지난 총회에서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저와 이런 대화를 하다가 노예제를 그분이 예로 드셨어요. 포르투갈 법학자셨는데, 노예제를 폐지하는 걸 정책 실험을 해보자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페미니즘 이슈, 특히 인권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에 있어서 대조군을 설정하고 어떤 정책 실험으로 이렇게 보장해 나가는 그런 정책 실험을 설계할 수 있을까? 저는 기본소득도 단지 그 주제에, 그런 한정된 주제로만 얘기하기에는 아쉽다. 그래서 좀 더 급진적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좀 더 세련된 말로 정책 실험 넘어서서 도입하자고, 그리고 도입하고 평가하자고 차라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도입하자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부딪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소위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하죠. Evidence Based Policy인데, 아마 오늘 정책 실험이라든지 다양한 거를 하자라고 할 때는 물론 그 뒤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결과를 보고 증거가 있어야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다 더 근본적인 뭐 인권이나 존엄에 관한 이런 부분까지 실험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우리 김조은 선생님의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이 근거 기반 정책,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이 실험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마커스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이라도 한번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could go first, but I'd like to also comment that in Finland it's also very difficult to make failures. For instance, if you are a self-employed entrepreneur and your business fails, it's very difficult to get back and start your business again. So I could imagine that we have a bit of a similar culture with that. And that's the reason we really have to make the change so that we get the best out of people. What comes to experimenting with human rights, there are human rights that you should never experiment with because they are human rights. But we all
know that men and women should be treated equally, but we know that that doesn't happen, unfortunately, in today's societies. But we can experiment with approaches and with interventions and see which works best to let's say promote women at workplace or at government or being more involved in the society. So in that sense, yes, we can experiment with human rights.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네. This is a real debate in our network of how do you actually create policy change. There's the camp who believes the experim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the evidence base and making the case for the policy in a world where there's immense opposition to it. And then there's the folks who believe that you can have all the evidence in the world. That doesn't mean the politics are going to work in your favor, and therefore you have to move people. And if there's two things in politics that matter, money and people, most of us only have the people part, and so you have to be able to move them to actually change stuff. And I think our approach is that you have to have both, right? And so our network looked at the ecosystem and said, here are where the evidence base is being built. Here's where the kind of movement building is happening. Here are the stories that reinforce that movement building. And you have to work on all fronts. And we actually really did a deep dive in the United States where policy change had happened in the past. And of course, we're all very familiar with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the movement for the right for women to vote. But we actually decided to focus in on Social Security and how we achieve Social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one of the things that was really compelling to us about the case study that we had commissioned around that was that everyone thinks that FDR, President Roosevelt, just came up with Social Security and implemented it. But in fact, there was a grassroots movement for decades by the Townsend clubs. There was policy experimentation in states to prove that the policy was actually viable and worked. And then there was the big moment on this national stage in which FDR could back up his decision by saying, here, people really want this. That's where the grassroots movement stuff matters. And here, look, we know it works. So let's actually scale this and make this happen. So I think it's, we often, as a policy nerd, I understand the policy nerds like, we need evidence. And then the political folks are like, we need to move people. But in fact, the history teaches us that you need both. And we shouldn't be sacrificing one for the other. I do think governments sometimes lean more into the evidence because it's more comfortable, but it shows why it's so important to have a really healthy ecosystem when it comes to policy innovation, because ultimately public pressure does matter, and I think the question is how does that public pressure being built? 고맙습니다. I think the basic human right is that everyone deserves to be able to meet their basic needs and to have opportunities. And exactly how we get there and what that looks like is more complicated than just universal basic income or various policy menus. And so I think it's important. I agree. We need to work very hard to get to that place, but trying to figure out what is going to be most effective and what's going to be most inclusive. A lot of the policies that we've adopted, an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have helped certain sectors of the population, but people have been left behind. And all those little nuances within that policy will affect, who's left behind or who has opportunities, and we want to get it right as much as possible. 예. 아마 이제 이 정책을 실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이제 펀더멘탈한 이슈인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시급한 이슈인가,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또 이것이 정책적 과정 혹은 정치적 과정이 어느 정도 믹스가 돼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오전에 조금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소득 실험으로 조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그래서 나는 이런 실험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혹시 그런 아이디어나 실험이 있으시다면 기본소득 관련 혹은 뭐 이런 캐시 베네핏 현금 급여 관련해서 그런 게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도 아이디어가 있으신 선생님들 혹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도입을 하겠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득을 시켜야 한다면.
저희가 바로 이제 전 세션에서는 또 해커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도입을 하면 좋겠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거부점들이 있고 아무래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실험이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이라는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would love to find the sweet spot of political buy-in with effective allocation of resources. So I think that's leaning into the universality question of how far up into the higher income strata do we need to go to create the sense of near universality, and so that there's like wholesale political, or there's greater political support to avoid the stigma of welfare, which often tends to be the death knell of programs aimed at and targeted towards helping people achieve economic stability. 예산이 제약이 없다. 허구적인 논쟁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예산이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김주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우파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좌파 정부가 갖고 있다면 좀 더 쉬울 거고, 근데 이제 우파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전제를 만약 그렇게 둔다 그러면은 우파들이 생각할 때 기본소득을 주면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돈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꼭 예산 제약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기본소득을 예를 들어서 뭐 중위소득의 한 30% 정도 수준 또는 뭐 중위소득의 10% 정도 수준 이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이슈들을 다루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논리에 말린다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전제하는 입장들이거든요. 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더라도 사람들은 일을 할 거야. 이 전제가 있을 때 이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워크 인센티브에 대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를 보는 건데 저는 기본소득 실험은 그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뭐 아까 그 Y 컴비네이션 실험에서 뭐 헬스일 수도 있고 사회적 연대일 수도 있고 뭐 교육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실험이라면 그런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뭐 얼마를 줄 건지 몇 년을 줄 건지 그런 데 관심이 있기보다도요. 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예요. 근데 기본소득을 보통 이제 개인에게 준다고 하니까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라는 질문으로 보통 이제 변환이 되지만 사실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 기본소득 실험을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핀란드처럼 진행할 수 있게 된 사회는 지금 현재 2018년의 한국 사회하고 정말 사뭇 다를 것 같거든요. 생명을 이윤보다 더 존중을 하는 사회이거나 가족 단위의 어떤 기본 개념보다는 각 개인의 다양한 삶을 존중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는 더 좀 일자리와 고용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고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그 한 인간과 우리가 지금 속한 이 한국 사회에 대한 그 생각이나 관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 굉장히 총체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그 중요한 질문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저에겐 되게 큰 관심사이고 네, 거기에는 오늘이 행사를 주최하신 랩 2050에 또 들어있는 말처럼 정말 2050년의 한국 사회라는 것을 그냥 뚝 떼서 상상을 해본다면 사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추상적으로 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Yeah. Before I answer, I would like to ask the audience two questions.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be less stressed, have lower stress levels?
How many of you? Almost everybody. Okay.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have higher IQ points? To be smarter? Not that many. I thought everybody wants to be smarter. Okay, what I would like to study in combination with basic income is how basic income could reduce stress levels and how it could increase people's cognitive capacity. And those are very different from studying the effects to labor market or employment. But if we can reduce stress levels, we can improve health. If we can increase people's cognitive capacity, we can make their lives so much happier and better. I think if I had unlimited budget, I would add lots of different communities, so our cities or regions around the country where we would give the basic income to everyone. And I would, right now, pretty much, a lot of the experiments are targeted on some age group for reasons of statistical power and having to focus somehow. So I would include a whole range, maybe down to a young child all the way up to, the oldest adult. So I would include a lot more diverse populations and add clusters of people so we could see some of those community level effects. 그 우리 외국 선생님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실험은 본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이 있어서 그거를 실험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궁금해서 실험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Time lag. A combination of both. I mean, I think we have hypotheses that we would like to see, but at the, I always call myself somewhat of an interested skeptic in terms of universal basic income. I think cash is definitely the answer. There's so many different versions it could take, and I think we want to go in with an open mind so that we're not biased, first of all, in finding our results. But it's hard to know, and I think going in with expectations, I think we're going to be surprised. Yeah, I think for half of the questions I'm interested in, it's the former, and for half the questions, it's the latter. There's, I believe cash works. Like, I don't need to be convinced of that. I think we have ample evidence that people spend the money well, their health improves, their education outcomes improve, they're less, to some degree, less stressed. We do have some evidence on that. There's always can be more. I don't need I don't need any more of that. I think structurally, how we structure the program to maximize the benefit to communities is an open question, and I have genuine curiosity around that. But this is very controversial, I'm sure, for the researchers, so I apologize. But when we were thinking a lot about this stuff and where we allocate our resources, a woman that I really respect sat me down and was like, look, 80% of research is actually just repackaging information to tell a different story. 20% of it's actually learning something new. And on cash, we have, in a lot of ways, we're working in the 80% on a lot of the questions. And there's stuff in the 20% for sure. And I think, again, that's what's so exciting about the pilots that are happening. But I get concerned that particularly, and this is the balancing act on cash, is you're confronting some deeply held norms in society about who we are as people, who we trust, stigma. But I can concern that we use experiments sometimes as a cover when we actually do need to be a little bit more bold in claiming what our society should look like. And so I think my hope is that we learn the 20% we need to learn, but don't hide when we actually do learn stuff, and in terms of moving towards a place of execution. And I think that will take, again, making sure that we're investing in more than just experiments. If you meant about the ideas that we would like to test, for those purposes, there are indications that basic income would have the effect for those things. But to make that happen, to make basic income to be a solution, you need to really convince policymakers.
and it's very easy for a policymaker to just say that, oh, okay, maybe that worked in the UK, oh, that worked in the US, oh, South Korea, that's so different from us. So that's the reason why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do that in your local culture, that you can really point out that this works here as well. But having said that, I'm quite worried about that. Sometimes it doesn't matter how much evidence you have, if you just can't somehow convince, or if the policymaker doesn't believe that this policy idea will give him a victory in the election, they don't support the matter. And even like in evidence-based policy making,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information. You can kind of like draw a nice pyramid. In my opinion, during the past year or two, there's a new item at the top, and it's in my opinion, which can be based on nothing than just one's own opinion, and that's something that I'm quite worried about. 예, 정책 결정가들이 때로는 별로 열심히 공부한 것을 실험을 열심히 해도 결과를 별로 열심히 보지 않는 문제도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두 선생님들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그 수기와 합의에 대한 문제로 좀 한번 돌아오고 싶습니다. 바로 전 세션에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좌파와 우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그 안정성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스웨덴 같은 모델도 좋지 않냐, 아니면 또 좀 더 다른 다양한 방법들, 우리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쉽게 베이직 인컴이 정말 답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있으신 것 같고, 아마 특히 이제 우리 김주원 선생님은 이제 정당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끊임없이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어떤 서베이를 보면은 그 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유권자를 만나시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수기와 합의는 어떻게 그러면 그게 정치적인 전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엄청난 지름길이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 실험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의 그냥 축일 뿐일 것 같고요. 다른 한 축에서는 풀뿌리 방식으로 탑다운이 아니고 계속 전 사회적으로 토론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사실 차츰차츰 늘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냥 핀란드 실험에서도 정부가 실험할 거니까 그냥 당신은 대상자야라고 이렇게 고지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좀 당황했던 그런 반응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운동은 다른 논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몇 가지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 투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한 명 한 명이 서명을 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이것을 토론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 어떤 그 원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고 지방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의 주민 그 조례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방사능 안전급식이라거나 무상급식 조례라거나 어떤 모두를 위한 어떤 정책을 운동으로서 사람들이 함께해서 또 만들어낸 사례들도 있는데요. 저는 기본소득도 그냥 국회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토론해서 법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의 내가 바라는 기본소득에 도입이 될까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원은 어디서 마련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면 하지, 이런 디테일한 논의들을 정말 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단의 기반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뭐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어야 될 거고, 하지만 한국 사회 봤을 때는 진짜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이 2, 3년 안에 오늘의 이런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이 이슈에 대해서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토론을 하는 어떤 그런 길 좀 지난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합의가 단단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BI가 답이, 베이직 인컴이 답이냐, 스웨덴식 복지국가가 답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스웨덴 복지국가가 무엇일까를 사실은 얘기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수기나 합의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될 핵심은 도대체 정의가 뭐냐, 요거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 정의란 무엇일까? 뭔가 효율성을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도입해야 되고 이런 도구주의적인 관점의 논의보다는 사회 정의가 뭘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부정의함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부정의함이 뭘까? 한마디로 불평등이죠. 피케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불평등인데, 그러면 지금 이 사회의 불평등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라는 거죠.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또 다른 불평등의 모습인데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많이 이해를 드는 게 이제 인지자본주의 이야기하면서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IT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 2007년 정도의 전 세계 시가총액을 보면 10등 안에 2006년인가에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었고요. 뭐 그게 이제 최근 2012년, 2012년에는 한 3개 정도 회사가 들어왔고, 최근에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고용 인원을 보면 2012년인가 7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시가총액 1등인 회사가 7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플 같은 경우. 그런데 그 7만 명 중에 4만 명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3만 명은 그야말로 애플의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법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내요. 이게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전통적 산업사회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달성됐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요. 노동시장, 공장에서. 그러면 사장님이 저한테 임금을 주죠. 이게 눈에 보였고, 임금을 제대로 안 주면 노조를 결성해서 싸웠죠. 그래서 임금을 쟁취해냈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달성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정의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모두가 지금 애플이나 구글의 부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배분을 받고 있지 못하다. 부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제가 애플 예만 들었지만 이거는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까 오전 세션에 나왔던 토지, 아까 권원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던 삼성동에 한점 팔아서 번 돈들, 그 돈들을 왜 강남 사람, 송파구 그 강남구 사람만 나눠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관계자일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놓으신 분들 그냥 앉아가지고 1억 2억씩 올라가잖아요. 반성하셔야 돼요. 사실은 1억 2억 올라갔을 때 적어도 50% 뭐 경제학에서는 뭐 5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해요. 70%는 운이고 30%는 내 노력입니다. 그러면 70%는 내놓으셔야죠.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부정의한 거고, 그거를 바꾸는 것이 정의고,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바꿀 거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이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좀 길어진데 죄송한데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케이, 정의고 뭐고 나는 뭐 관심 없고 좀 기능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의 문제 상황을 기존의 복지국가, 즉 스웨덴식 복지국가가 해결할 수 있느냐가 답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핵심은 노동에 근거한 복지국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기에 뭐 스웨덴은 노동하고 전혀 관계없이 풍부한 많은 돈을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수당이나 이런 거를 받더라도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미래 사회는 노동 없는 미래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노동 없는 미래가 아니더라도 불안정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노동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위험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적으로도 기존의 전통적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논의가 필요하다. 그게 네. 숙고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정의적 관점에서 당연히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사실 정책 실험이 단순히 탑다운이 아니고 이제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의 정책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정의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이제 또 구현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향후 정책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저희가 50분에 맞춰야 돼서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 듣고 혹시 말씀해 주시면서 뭐 마무리 발언 혹시 해주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더 도구적인 관점으로 돌아와서 정책 실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두 번째 세션에는 이제 사회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회 혁신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우리 아쇼카라든지 우리 소풍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민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들으면서 우리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그럼 여기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핀란드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각자의 어떤 그 제도적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신뢰 수준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답은 없겠지만 공공이 나서서 할 수 있는 혁신은 무엇이고 실험은 무엇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경계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ll start. So, my understanding is that this ecosystem plays out very differently in different places. So, speaking solely from a United States perspective, there's actually three players. There's the private sector, mostly in the form of small businesses and corporations. There's the public sector in terms of local,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and then there is philanthropy. So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 and all three of them play very distinct and important roles. And given the history of the welfare state in the United States, the private sector and philanthropy / nonprofit sector actually play a pretty substantial role in day-to-day life in the United States. I would argue that the private sector plays too much of a role currently, and one of the term that's often used in the United States is privatization, an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goods. And so I wholly believe that the private sector can play a very constructive and important role in social issues, but it needs to be an appropriate and highly regulated role, and a very thoughtful role. We've lost a sense of what the common good is, and I think we deserve it to ourselves and to future generations to remind ourselves what it means to be in it for each other, and to be more in it for our communities versus in it for our bottom line. And so government can scale solutions in a way that private sector never can. Philanthropy can catalyze big, bold ideas that can be difficult for government to lead on. And civil society puts the public pressure there to help move all of those actors in a way that reflects democratic principles. So I think all have a role to play. I think we have to be vigilant about one of them playing an outsized role. But I do think it is a very context-dependent reality that in the United States, our private sector is somewhat overpowering the others. Well, Taylor Jo said it much better and much more eloquent than I could. I agree with everything she said. I think our study would ideally b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definitely. And in fact, when the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s, which were the most similar experiments that we have, were conducted in the 70s, late 60s and 70s in the United States, wer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But
at this point, the government is not taking the lead, and for a myriad of reasons. But I do, there is interest. Most of our funding for the study comes from individuals, from philanthropy, and we are working with the government to whatever extent we can, working with the people that implement other social welfare programs to make sure that the study is as useful to them, and that we, we're trying to involve government in any way we can. But given the climate and the fact that government really isn't conducting experiments like this on an idea that's this bold, and they do experiments on existing programs. Do they work? Do they not work? But I think we, done carefully. I mean, we're very mindful of our role and making sure that we are very careful and ethical in doing that. I think there is a risk in just letting everyone go out and do experiments, and so it would be great if the government was doing it. Our goal is to sort of maybe, depending on our findings, push the dialogue and push government into taking a larger role. I think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crucial role in the experiments. For instance, in Finland, where we don't have that much philanthropy at all, and we have higher taxes, which kind of plays the same role. But what the government or the ministries are doing mostly is to reallocate money and to write laws, not to invent new ways to apply new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that's where we need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But if the task is something that the government would later take on, and the general audience expect the government to handle, then the government should be part of the experimentation. But I understand the situation in the US. If they are not doing anything, you have to take the action yourself, and I feel sorry about that. But in Finland, we only have one experiment going on, so we are not that much better than you guys. So, well, one ahead. Thank you. 네, 짧게 하라는데요.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스웨덴 복지국가를 비판한 거를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응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전통적 산업사회에서의 복지국가, 이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중위소득만큼의 기본소득을 준다면 사회보험 없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존 제도와의 정합적인 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궁금하신 분은 3월에 기본소득이 온다라는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사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책 선전이었고요. 질문하신 거는 미국 상황하고 우리 상황은 좀 반대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어떤 좋은 정책도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상해진다. 한국 사회는 교육 정책도 그렇고 복지 정책도 그렇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오해를 하실 것 같은 느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핵심은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통제, 발달주의 국가에서부터 정치적 유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권위주의적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라면 이 권위주의적 통제를 얼마나 빨리 잘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역할들을 얼마나 충실히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은 저는 이제 아까 Y 콤비네이터 사례라든지 이코노미 프로젝트가 시큐리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게, 한국 사회에서의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기본소득을 실험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아져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아주 소규모 그 교회나 이런 데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생각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통제 방식을 버리고 민간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의 기본소득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이 두 가지의 양자 소통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걸치면 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이 기본소득 모델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I guess grass is always greener, right?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스님들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조금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에서 기본소득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했던 문구 중 하나가 생애 주기형 기본소득이었어요. 네, 그 생애 주기라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고 이 나이 때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일단 그런 방식이 제가 진짜 우려하고 있는 공공 주도의 혹은 정부 주도의 기본소득 논의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나 이전까지의 관습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공 민간 나눠 보기보다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너무나 풀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한 국가 안에 한정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도 결코 아니죠. 불평등도 그렇고 뭐 기후 변화, 난민 문제, 평화 문제 여러 가지의 지금 이 시대의 문제들이 공공 민간 가릴 거 없이 진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런 논의들도 뭐 어디에서 정리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따라간다기보다도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지식이 교환되면서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의 행사 아니죠. 같이 했죠. 오늘 이 행사도 네 같이 만나고 있는 네 자리이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세계 저도 홍보해도 될까요? 책 나오십니까? 책은 아니고요. 네, 이런 이 시대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경을 넘어서서 같이 고민을 해나가기 위한 녹색당, 네,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있고 네, 핀란드 기본소득 논의도 또 주도해온 녹색당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우리 5분의 선생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세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